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홍석철입니다. 우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7주년 기념 행사를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행사에 어떤 연사로 좀 초청을 해주셔서 산림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산림복지에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원래 복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연 산림복지는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출산 고령 사회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산림복지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전체 행사에서 좀 생뚱맞은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현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산림복지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제 짧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저출산의 문제이죠. 출산율이 별로 끝이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990년에는 1.57이었는데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8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저출산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출생아 수가 과거 10년 사이에 한 절반 정도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유행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결혼의 건수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출산의 문제는 향후 1,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이제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소 사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총 인구가 감소를 하였고요. 추계에 따르면 2070년이 되면 1980년도 수준인 3,700만 명 정도의 인구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청의 인구 추계는 실제 최근의 초저출산의 추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문제들을 반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의 추정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 좀 더 위기가 금방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출산의 문제는 그 출산율이 낮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이 저출산 가속화로 인해서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1955년에서 65년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최근에 고령 인구로 진입을 하면서 한국은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추계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고령 인구의 비중은 4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출산 또는 고령 사회의 문제를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사실은 별로 체감을 못하고 있었고 이게 눈앞에 가시화가 되지 않고 금방금방 인구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해결에 대한 극복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면 향후 10년 내에, 그러니까 오늘이 2023년이니까 2033년까지 10년 내에 적극적인 생산 연령인 25세에서 59세의 인구가 320만 명 정도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 320만 명은 어느 정도의 규모이냐면 현재 부산광역시 인구가 33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하나 규모의 젊은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향후 10년 내에 483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가
한국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막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위기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영향과 그런 파급 효과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면, 우선은 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점 급감을 하는데 매년 30에서 50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투자나 또는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결국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문별로 인구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학령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병력 자원도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지방에 있는 많은 그 도시들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소위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인구 소멸 지수라고 해서 전체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인구수로 나눈 것을 우리가 인구 소멸 지수라고 하고요. 이 소멸 지수가 0.5 미만인 경우를 우리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대전을 포함을 해서 이 세종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이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충청남도 시군의 2011년도 대비 최근까지 인구 변화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 지방 도시들 사이에서도 서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좀 좋고 경제적인 어떤 기회가 좀 높은 그런 지역의 경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이지만 그 밖에 많은 지역들은 인구가 아주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 위기는 지속 가능성의 위기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년부양비를 인구 위기를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노년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 즉 25세에서 65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을 의미합니다. 2020년에 노년 부양비가 21.8이었습니다. 그만큼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노인 인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근데 2070년이 되면 노년 부양비가 100 정도로 증가할 예상입니다. 이게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 의미는 생산 가능 인구가 노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복지 수요라던가 그런 지출이 있을 텐데 이거를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부담이 2070년까지 한 5배 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런 예상은 2070년 그러면 너무 이제 먼 미래이기 때문에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10년만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 노년 부양비가 지금 수준에서 한 2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노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담이 지금 수준보다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제가 추계해 본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 건강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조건들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년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2040년대까지 매년 1조에서 2조 원 가량이 진료비가 추가적으로 계속 누적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들이 이제 고갈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사회보장 제도가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향후에 인구 고령화 시대에 그리고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이 되고 이런 기존 제도들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기능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약화가 되면 세대 간의 갈등도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저출산을 극복한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당장 출산율이 지금 2배, 3배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20년, 30년 내에는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출산 고령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고요. 저도 그 학교에서 원래는 이제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다가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최근에 저출산 대책도 이제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 저출산의 원인은 이게 혼자 살거나 아니면 늦게 결혼하는 그런 패턴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30대 미혼 비중이 1990년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10% 미만이었지만 최근에는 남성은 절반가량이 30대 미혼이고 여성도 그 비중이 한 3분의 1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혼과 비혼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규범화되고 있다, 뭔가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15년까지는 결혼한 가구에서는 저출산의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기혼 가정에서도 평균적인 자녀 수가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인의 선택인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런 사회 현상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이해해야지 사실은 거기에 적절한 정책을 만들고 필요한 복지 정책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사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라는 교수의 모습입니다. 199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분의 업적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 이론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과 사회 현상을 분석한 그런 업적으로 노벨상을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형성과 가족 내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이런 선택의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가족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는지를 경작적으로 이제 풀어내신 분인데요. 이분의 모형에 따르면 우리가 결혼과 출산의 개인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그런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극복 방안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직관적인 그런 모형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의사결정은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 출산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출산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뭔가 경제적인 비용이 있을 것이고 아이를 낳았을 때 얻게 되는 뭔가 편익 또는 개인의 행복이나 효용이 있을 텐데 그 크기를 고려를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운 지가 오래됐지만 아이를 가질 때는 정확하게 비용 편익 분석을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때 되었는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또는 어떤 혜택이 있을지 이런 것을 고민해 가면서 아이를 갖고 특히 둘째, 셋째 낳을 때는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출산에 개인이 느끼는 그런 편익이 비용보다 크게 되면 그런 출산이나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게 되면 1980년대 이후부터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도 꽤 높아졌습니다. 아마 여성들의 전문직도 최근 들어서는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를 하고 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게 되면 원래 직장이 있었던 여성의 경우는 경력이 단절된다던가 또는 사회생활에 지장이 온다던가 이런 출산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그런 비용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보육이나 또는 육아라든지 교육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양육비 같은 것이 직접 비용이기도 하지만 아이를 갖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인 이런 출산과 결혼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출산과 결혼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더 활발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산의 기회비용이 점점 높아졌는데 이거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출산 기피 또는 결혼을 기피하는 다양한 그런 여론조사도 하고 또 심층 면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론조사에 보면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높아서 아이를 낳기 어렵다. 또는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부의 저출산 정책들도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많은 이제 저출산 정책이 나오면은 280조 그동안 16년간 280조 썼는데 도대체 효과가 없었다,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그래서 도대체 280조가 어디에 쓰였는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저출산 정책의 많은 것들은 실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때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하는 정책들, 또는 돌봄 교사들이 있으면 인건비를 지원한다던가, 돌봄 시설을 계속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확충이라던가, 또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애 초기에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거기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책에 쓰이는 연간 예산이 20조 원 정도 됩니다. 20조 원이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고,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그만큼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런 루트를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280조라고 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출산 정책에 쓰이는 예산들이 좀 과도하게 포장이 돼 있거나 또 잘못 쓰인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저출산 예산이 크게 많이 부풀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저출산 예산 규모가 50조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20조 원은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인 그런 지원에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쓰였는가 보게 되면 가장 큰 예산 규모 중에 하나가 주거 지원 예산입니다. 청년들이 주택을 월세를 얻거나 전세를 얻을 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신혼부부가 주택을 얻게 되면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는 자녀가 이제 많아져 가지고 좀 더 큰 평수의 집을 옮겨가거나 또는 공공분양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주거 지원이 예산이 크지만 사실 실제로 보게 되면 공공분양 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융자의 비용으로 든다거나, 또는 전세 자금이나 또는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금액들이 나중엔 다 상환이 되거나 또는 현물로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높은 주택 비용으로 예산 규모가 크긴 하지만 실질적인 지출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예산들 중에는 관련성이 낮거나 효과성이 없는 그런 예산들도 많이 책정되어 있죠. 이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을 한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중고등학교에 좀 더 현대식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이제 그런 건데, 아주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저출산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보면 건너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지만 직접 관련성은 좀 낮은 편이죠.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을 만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학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저출산과는 연관성이 상당히 멀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20조 원의 어떤 돌봄이나 또는 일과 육아 병행 지원에 많은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1인당으로 따져보면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연간 한 20만 명 정도의 출생아가 태어나게 되고 보통 5세까지 이런 지원이 집중돼 있고요. 그래서 20조 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면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죠. 이게 2천만 원을 실제 부모한테 주고 유치원도 보내고 아이들 뭐 교사도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쓴다 그러면 쉽지 않은 건데 그런 어떤 공공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생각은 우리가 개인들이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만큼 그런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GDP 대비 아동이나 가족에 대한 지출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아이의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아이들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인 투자라던가 이런 지원은 그만큼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이해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의 문제가 꼭 비용을 지원해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적 접근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비용과 편익의 그런 분석의 틀을 다시 가져오게 되면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비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의 편익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출산의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체감하고 개인이 느끼는 것들이고 그것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 느끼는 행복감이 가장 대표적인 편익이겠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 중에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비중이 한 50%에 달하고 있고요. 과거 한 10년간의 비교를 해보면 계속해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느끼는, 특히 청년들이 느끼는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한 어떤 행복,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의 많은 것들은 기회비용을 낮추고 비용을 지원하는 데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이렇게 편익을 높이고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 사회가 동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산의 편익이 낮아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고도 성장에서 경험을 만들어진 경쟁 사회라던가 계층 간의 갈등이라던가 공동체 가치의 하락, 이런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이 집중되어야 하지만 이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는 진지한 실천이 이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과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 회복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산림복지 역할은 바로 저는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령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고령화 문제도 저출산 못지않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령화에서 가장 중요한 크게 두 개의 가치는 노후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관심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이 노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뭐 빈곤율도 노인 빈곤율 상당히 높은 편이고 노인들의 자살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비중은 상당히 높지만 대부분 공공형 일자리 등등 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 같은 것이 탄탄해야 되는데 최근 이제 국민연금 개혁 논란에서 보시는 것처럼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건강과 돌봄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관리가 생각을 해보면 점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의료비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지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아프면 집에서 좀 요양도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노인분들이 아프면 요양병원에 가서 머물고 계시죠. 그리고 지역에 그리고 부문별로 이런 의료와 돌봄의 수급의 불균형이 상당히 문제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고령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의미는 이런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의 재정적인 기능적인 그런 지속 가능성을 의미를 하는데, 현재 우리의 노후라든지 돌봄이나 건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넉넉치가 않고 또 전달 체계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 지속 가능성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산림복지와 관련해서 이제 건강 부분에 좀 초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구 고령화 이외에, 고령료가 늘어나는 게 이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진료비 얼마나 늘어날지 생각을 해보면요, 향후 30년간 의료 이용은 한 50% 정도 늘어납니다. 물론 이 이상 증가하겠지만 순수하게 노인 인구만 증가해서 발생하는 의료비가 50% 이상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이 작년, 재작년에 한 45% 정도 됩니다. 전체 20%가 안 되는 노인들이 쓰는 의료비가 한 44% 정도 되고요. 이게 향후 30년 내에는 74%, 앞으로 10년 내에는 60%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인구 고령화 시대가 돼서 의료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외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이 넉넉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런 노인들의 진료비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많은 부담들이 생산 연령 인구에게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0년대까지는 매년 2조 원 가까이 되는 진료비가 누적적으로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세대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병원에 덜 가는데 보험료는 더 많이 내는 것이고, 노령층의 경우는 보험료를 덜 내는 대신에 더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의료비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분명한 편익은 있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는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그것이 국가 재정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강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치료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연히 치료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겠죠.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65세에서부터 기대 여명입니다. 65세까지 살았고 남은 생을 얼마까지 더 살 수 있는지를 이제 세로 축에 놓고요. 그리고 가로축에는 1인당 의료비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연도별로 보게 되면 쭉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와서는 그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완만해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명 연장을 위해서 과거에는 100만 원을 썼다면 지금은 200만 원, 300만 원 써도 수명 연장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의료 지출의 효율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제 문제이고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어떤 의료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치료에서 점점 더 예방이라던가 사전적인 건강 관리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그럼 어떤 건강에 대한 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기존에 있었던 건강 지출, 여기 건강 지출은 꼭 진료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 관리를 위한 투자라든가 산림복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을 좀 높이는 그런 쪽의 정책을 좀 더 투자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의료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 자료집에도 많이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인력 확대가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의료 공급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점 노인이 되게 되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형태의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건강 관리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로
숲에 가서 치유하는 그런 수요가 있는데, 이런 개인의 수요는 점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데 정부 정책이나 보건의료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이제 분절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다변화하고 유연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건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들이 중요한데요. 이게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보다도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영역이 아니라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나면 정말 막대한 그런 비용이 들지만 안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예방을 한다면 훨씬 비용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노인들의 건강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여기 예를 들었던 노인의 낙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어떤 부상의 요인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진료비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상당히 위협적인데, 이걸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건강과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는 이제 치매 같은 것이죠. 점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치매 인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치매가 발생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치매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노인 의료비 지출도 절감할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요. 합리적으로 그런 의료 이용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면 사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저는 노인이 되기 전에 중장년층 또는 더 이전에 청년이나 청소년, 영유아까지의 건강관리가 점점점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오늘의 나의 행동이나 그런 행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경험과 그런 관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이나 중장년층, 더 나아가서 영유아까지 어떤 건강의 관리라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그들의 건강이 결정이 되고 그들의 어떤 의료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아래 이제 그림은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이 고혈압과 당뇨의 유병률의 변화를 연령대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고령층뿐만 아니라 중년층, 청년층에서까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라던가 개인의 건강 행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을 더 초래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건강 관리와 예방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저출산의 시대에 산림복지 역할은 무엇일까?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의부터 좀 봤습니다. 산림복지가 무엇인가? 정의는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산림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화라든지 휴양 또는 치유,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까 이제 7주년 이제 뭔가 슬로건을 말씀하실 때 이 산림복지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바로 저는 산림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산림복지진흥원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니까 생애주기별 산림복지가 정말로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출생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이게 숲을 체험하게 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사회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떤 연구를 많이 하냐면 살아가면서 건강의 결정의 어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성인이 돼서 건강이 결정되는데 이 성인 때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인적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대학생들한테 교육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영유아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나온 많은 연구 결과들은 뭐냐면 영유아에 투자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해크만이라는 교수는 7세 이전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평생에 걸쳐서 건강이라던가 인적 자본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애 초기에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에 이런 숲 체험이나 이걸 통해서 사회성이라던가 또는 여러 정서적 안정이라던가 이런 걸 찾게 되면 분명히 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중에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청년기나 중년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뭐 산모들이 와서 여러 가지 숲에서 태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 저출산 시대에 이 아이들 갖기도 상당히 어렵고 아이를 가질 동안에 뭐 우울증이라던가 난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숲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로 가치 있는 그런 복지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중년기나 노년기 들어서 이 살림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행복감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여한다는 그런 연구 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또 수목장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죽음의 이후에도 살림에 남는 그런 역할도 이 생애 주기별 살림 복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살림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숲태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이 아이들을 좀 안전하고 또는 아이들을 좀 더 질 높은 그런 보육이나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또 시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들 중에 눈에 띄었던 기사 중에 하나는 이 세종시에 보면 솔빛 숲 유치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18년도인가에 이제 개원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보통의 유치원 프로그램과는 달리 그냥 이 유치원에 있는 내내 숲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흙과 함께하고 자연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의 사회성이라던가 아이들의 여러 가지 발달을 위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동네도 이런 유치원이 하나 있었으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치원이 없더라도 이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만큼의 어떤 혜택과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산림복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 만성질환의 예방도 중요할 것이고 가장 건강 증진을 생애 주기별로 할 수가 있고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신체나 정서적인 그런 사회성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태아부터 노년까지 세대 공존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숲에 올 때 아이 혼자 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부모와 함께 오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런 가치는 저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아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런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이 역할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산림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저출산 고령사회가 국가적인 문제이고 이걸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가능하면 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이런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가치를 좀 많이 좀 봐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